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에듀에서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33회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해서 1차 과목인 민법을 강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요 3년간만 지금 먼저 민법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 3년간 민법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요. 평균 점수는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30회 때 43점, 그 다음에 40점, 42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2회 때는 42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제를 또 점수를 줬잖아요, 민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42점이지 그걸 주지 않았으면은 아마요, 39점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렵게 나왔던 시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과락 점수를 한번 보세요. 과락자가 이제 40점 이하가 과락이잖아요. 물론 이제 30회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응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6만 명이고요. 31회 때는 거의 한 19만 명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8만 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뭐 TV에는 40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40만이 아니고 실제 응시 시험 접수를 한 사람은 약 한 27만에서 28만 정도. 응시자는요 19만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9만 3천이니까 반 정도가 50%가요 과락을 맞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실제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요. 또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정복을 해야 우리가 공중에서 합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문제들이 좀 어려워지고 과락 지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단순히 암기하는 걸 정말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정보 홍수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정말 강의도 아니고 무슨 뭐 암기 코드니 암기 방법이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에서요 제 이름을 쳐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거기서 올해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단순한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올해 나온 문제 중에서는 3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그 나온 문제가 어떠한 형태냐 그것을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약간의 문제들을 다 지문들을 변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제는 기출문제를 보고는 합격을 못한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직도 기출문제에서 여러분요 8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문제를 단순히 암기만 해봤지 이 문제를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는 15회 때 이후로는 문제 수준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그 문제가 이제는 이해 중심으로 문제, 즉 다른 어떤 감정평가사라든가 다른 변리사라든가 법원행정고시라든가 이런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이해 위주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가르치는 선생님도 여전히 암기 형식으로 가르치고 공부한 학생들도 암기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학원에서 모의고사가 바로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학생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시험을 모의고사를 좀 더 쉽게 내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현혹되고 1년 만에 공부할 것을 2년, 3년, 4년 걸리는 거죠. 우리가 공중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 걸려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귀양 여기 2022년 33회 공인중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때 뭐 33에서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페셜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가 민법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런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과락 점수가 많다. 그래서 아무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특별법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느냐, 강의를 하냐면 모든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아직 여러분요, 교재가 아직은 출간되기 전이라서 앞으로 한 10일 정도 있으면 교재가 출간이 될 거예요. 그 교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좀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하나가 뭐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요 교재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이 되어 있고 바로 그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요약이 바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밑에 있는 글, 즉 요약서를 딱 읽으면 민법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 그림 노트는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뭐 한 15년 가까이 이 그림 노트로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그림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림을 가지고 뼈대, 체계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민법의 숲을 보는 거예요. 이 숲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보는 것이냐.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법의 숲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했죠. 그림을 보고 암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민법을 단지 아무렇게나 그냥 편면적인 글씨로만 보니까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이런 보시면 이렇게 그림 형태로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그림 형태로 되어 있어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모든 것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이 바로 밑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나의 면에서 평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먼저 이제 이 강의를 먼저 들을 때는 책이 나오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PDF로 되어 있는 샘플을 먼저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그림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슬라이드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니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림 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PDF 자료 있죠? 그 자료를 먼저 여러분이 자료에 있어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보시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민법 총칙부터 강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법률 관계와 법률 행위죠. 가장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민법의 첫 걸음을 떼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먼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합니다.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 말을 청약이라고 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 사실은 뭐냐? 민법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민법은 해석 법학이에요. 그 해석 법학이라는 것은 민법의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은 혼자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민법의 용어를 네이버 지식 검색이라든가 법률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보면 각종 대형 출판사들 보면은 법률 용어 사전집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막 무료로 배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잡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법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보고 우리가 용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알겠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고대 4대 학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의학, 신학, 법학, 철학이잖아요. 이 법학이 고대 학문 중 4대 학문 중에서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 법률 사실은 뭐냐? 이걸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하니까. 법률 사실은 것은 의사표시인데 그것은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 말을 청약이라고 하고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것을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스페셜 에듀에 내가 강의를 소강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걸죠.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그 법률 사실이란 말이 대충 어떤 말이다. 이 감을 잡는 거 아주 중요해. 이 공부의 법학의 첫걸음이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있을 때 하는 것이고 처음 걸음하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대충 그 말은 이런 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을 법적 사고력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리걸 마인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승낙은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꼭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을이 갑에게 당신 집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을
표의자라고 하고 그것을 듣는 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의 편의상 그냥 갑이 청약을 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집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재밌는 말 있죠? 아, 여기 을은 채권자고 갑은 채무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법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 이 그림이 있죠, 여기. 이거 뭐죠? 건물이죠? 이 건물을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건을 이전해 줄 사람, 등기를 이전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의무자, 그 사람을 채무자로 하기로 하고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을 채권자로 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매매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구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 대금 그러면 대금을 지급할 사람은 매수인 을이라고요. 그러니까 을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 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죠.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금을 받으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지만 즉 매매 대금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채권자, 그냥 채무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고 왜? 물건,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물건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채권자고 채무자고 나누는 것을 또 특강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기준이 뭐다? 물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이전할 사람을 채무자, 물건을 이전받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그냥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비진입 표시 한번 책을 한번 펴보시죠. 기본서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비진입 표시를 보면 1번이 뭐냐? 의, 2번이 뭐냐? 법률 요건 또는 요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3번이 뭐냐? 법률 효과 또는 효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오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물건이 바로 등기잖아요. 이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이전해 줄 사람을 의무자, 다른 말로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등기를 이전받는 사람을 청구권자, 다른 말로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 청구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권리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갑의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즉 법률 사실에 의해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즉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 행위가 있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결과. 이것을 법률 효과, 결과라고 하고 그 법률 효과 결과를 뭐란다?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와 대금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먼저 구조가 뭐죠? 구조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것이 합의가 있으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 그것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와 대금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 즉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요. 우리가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99%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권리가 있는 데는 항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99%. 즉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권리만 있거나 의무만 있는 것이 있어. 0.5%요. 그래서 뭐냐, 의무만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법은 아닌데 민법 총칙에 보면 법인편을 보면 보고 의무, 주무관청에 보고 의무가 있거든요. 대표이사에.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받죠.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란 말이죠. 형성권과 같은 것. 이것은 단독행위죠. 이것은 권리만 있는 것이거든요. 권리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권리만 있는 것이 있죠. 형성권. 의무만 있는 것이 있죠. 보고 의무. 그런데 이런 것은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권리가 있으면 언제나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반대편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다른 말로 권리라고도 얘기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 을이요, 매수했죠. 1억 원짜리 건물을 사고, 그래서 계약금을 얼마나 주죠? 1,000만 원을 지급하죠.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을은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아빠 오늘 집 샀다. 집을 사면은 나 등기 가져온다 이 말이잖아요. 등기를 가져온다는 말은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권리의 뒷면에는 의무가 있으니까 대금 아직도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아빠는 1,0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으니 아직 9,000만 원이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비록 1,0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도 아빠 오늘 집 샀다고 얘기하죠. 이제 등기만 가져오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 즉 등기를 가져올 권리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의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는데 이 권리와 의무 관계 중에서 우리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관계라는 것은 권리만 있는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권리의 뒷면에는 항상 의무가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3조에 보면 권리, 능력,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니까 그럼 권리만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권리, 능력, 존속기간이니까 권리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비록 권리, 능력이라고 했지만 이 권리라는 말 속에는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의무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1%를 빼고 형성권의 행사라든가 보고 의무라든가 이것 빼고는 항상 권리 속에는 의무가 있고 의무 속에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하는데 우리는 의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군가가 법률 관계가 뭐냐? 그럼 고민하지 마. 권리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다 법률 관계인 것이에요. 만약에 갑이 을을 폭행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맞은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죠. 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줄여서 권리 관계라고 하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인간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부부간. 부부간은요, 또는 뭐 친구간 이런 거죠. 또는 가족간 이런 말이죠. 이러면 부부나 친구나 가족간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어겼다 해서 약속을 어겼다. 그렇다 해서 너가 약속을 어겼으니 채무 불행이니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말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족간이나 친구간이나 부부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없는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하고 그러한 관계를 법률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죠. 원칙적으로는요. 단지 친구가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코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치료비를 달라고 해야 되니까 불법행위가 되죠. 그럼 불법행위는 치료비 청구권이 있고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법률 관계인 거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의 친구 관계, 알겠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부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설령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갑이 의뢰 가족과 가족 간에 또는 친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한 것은 뭐냐? 권리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권리관계가 아닌 것을 법률관계가 아니다. 법률관계가 아닌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딱 봤을 때 법률관계가 뭐냐?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책을 보면 아주 어렵죠. 이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민법에 있어서 숲보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민법의 숲을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글씨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글씨를 딱 읽으면 제가 지금 강의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거기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색깔별로 해서 구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눈에 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이나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3년 듣는 강의를 여러분이 이 한 강의에 다 압축해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 이러한 권리 관계로 되어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은 뭐냐? 권리와 그다음에 의무의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 여기까지가 실체법이에요. 그러면 실체법은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어떻게 하죠? 실현시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무를 뭘 해야 되겠죠?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현시켜 주는 것, 즉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 청구권을 실현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 그럼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체관계, 즉 여기 보면 실체관계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것,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강제해야 되겠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민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사소송법 이렇게. 이런 민사소송법 같은 것을 우리는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죠. 그럼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보면 여러분 혹시 등기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런 말 나오죠. 이때 여러분 실체관계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때 실체관계는 바로 이 실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관계, 권리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은 누구다? 소유권이 권리죠. 소유권은 갑인데 지금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을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합하지 않다. 왜요? 우리가 실체관계라는 것은 권리관계란 말이고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소유권은 권리죠. 소유권자가 갑이면 등기도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 말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란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권리관계라고 얘기한다 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항상 먼저 이 그림을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 스스로가 그냥 혼자서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요?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승낙, 그것도 의사표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청약과 승낙이 합치 일치가 되면은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을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인 또는 원인행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원인 또는 원인행위가 있으면 여기에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는 대금과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권리관계, 다른 말로 이런 권리관계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실체법은 민법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렇게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절차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인 것이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대비되는 것, 우린 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그것은 호의 동승의 문제이다. 이런 말이죠.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이제 뭘 보냐? 먼저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이제 여러분 봐봐요. 이 앞에 있던 이 그림을요, 완전히 줄여서 볼 거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 청약은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고 이것은 각 법률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청약은 법률사실, 승낙도 법률사실. 이 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로 바뀔 수 있다? 법률요건. 법률요건은 원인이고, 대금하고 등기를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 법률효과. 법률효과는 결과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줄여가지고, 여러분 기본서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말이 자꾸 나오냐? 법률요건, 법률효과, 법률사실이란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먼저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다른 말로 법률사실.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법률사실이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을 각각 법률사실로 놓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청약과 승낙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법률요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요건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봐봐요. 여기요, 법률사실이란 것이, 법률사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요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여기서 법률사실이 뭐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청약하고 뭐는 승낙은 이 말이죠. 법률요건이 뭐죠? 매매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하나하나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도 의사표시, 승낙도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법률요건을 이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또 법률사실은 뭐예요?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이죠. 그래서 법률사실이란 것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고, 법률요건이란 것은 법률사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법률사실이 모이면 법률요건이 되고, 법률사실이란 것이 모이면은 법률요건이 되고,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법률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에 대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보시면 법률효과는 뭐죠?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법률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책을 보면, 책에서 보면 법률효과는 뭐냐? 아주 어렵게 쓰여 있죠. 그냥 그림 보면 돼요. 법률효과는 뭐죠? 대금하고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금하고 등기가 법률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법률요건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효과는, 알겠죠? 대금하고 등기는 언제 받아요? 계약이 있어야 받잖아요. 계약에 대한 결과로서 받는 거잖아요. 둘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면 대금과 등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다? 법률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법률요건은 뭐죠?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라고 하는 결과, 법률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여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렇게 보죠. 자, 법률효과는 뭐냐? 보시면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이라고 하는 법률요건에 대한 결과죠. 왜? 요건하고 원인은 똑같으니까.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대한 결과다. 즉 법률요건이 원인이죠. 법률효과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요건은 뭐죠? 법률요건은 뭐다?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왜 그럴까요? 여기 법률 효과가 결과니까 두 개 똑같으니까 하나는 안 써도 되죠. 쓰지 말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글로는 어떻게 읽느냐? 글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보시면 법률 요건은 그랬죠. 여기 법률 요건은 그랬죠. 법률 요건은 그것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죠. 다른 말로 여기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똑같아.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이렇게 읽어도 되고, 법률 효과와 결과는 똑같으니까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이렇게 하든지 다 써.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이걸 책에 있는 걸 그냥 이걸 읽는다고 생각해. 보통은 다 99%는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그러면 읽고 나면 돌아서면 까먹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으면,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요. 법률 효과는 뭐죠? 법률 효과. 우리가 법률 효과를 보면 법률 효과는 뭐예요?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죠. 1번이 법률 효과는 요건에 대한 결과. 한번 볼까요?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요. 법률 요건은 뭐죠? 원인이죠. 그러면 이걸 다 쓰면 되죠.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한번 볼까요?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법률 사실이 뭔지, 법률 요건이 뭔지, 법률 효과가 뭔지 이걸 우리가 대충 넘어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것은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법률 사실은 뭐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성 요소죠. 그래서 법률 사실은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뭐죠?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은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만 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럼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이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어떤 결과? 효과. 결국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법률 요건은 효과에 대한 원인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효과에 대한 원인이고 법률 요건은 효과라고 하는 결과, 두 개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고, 그러니까 이 효과와 결과가 똑같으니까 결과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 있지. 다 똑같은 말이죠. 왜? 효과라고 하는 말이 결과니까.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읽으면 모든 법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꼭 할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이제 전체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법률 요건이 허리니까 중심이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법률 요건은 이겠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 두 가지를 딱 묶으면 되죠. 묶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든지 간에 다 똑같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냐? 응용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지문이 앞하고 뒤를 바꿔도 헷갈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수십 번 봐서 암기하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요, 앞하고 뒤를 바꾸거나 긴 것을 짧게 하거나 짧게 한 것을 길게 써버리면 모르죠. 왜? 중요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림을 보면 여러분의 합격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한 거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구별하자 이렇게 했죠. 우리가 법률 관계는 뭐가 법률 관계라고 그랬어요? 법률 관계는요, 뭘 법률 관계라고 했냐? 여기 보시면 여기 권리와 의무 관계를 얘기하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라고 하고요. 채권에서는 똑같이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권리관계나 채권관계는 똑같아.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의무라는 말을 주로 써. 채권법에서는 권리를 채권이다, 의무를 채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관계가 있죠. 그래서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를 줄인 거죠. 권리관계죠.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권리 의무관계죠. 권리를 채권이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이것을 채권법에서는 채권 채무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 권리, 즉 의무를 불이행하죠.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채무, 의무를 뭐라 한다? 채무라고 하죠.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데 의무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권리가 있어야 돼. 권리가. 이게 없으면 법률관계가 아니죠. 이것이 없는 것이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관계는 부부간이나 또는 가족관계나 또는 친구 사이에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번 보시면 인간관계는 권리관계, 권리가 없고 권리 의무가 없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없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의 약속을 어겼다 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무슨 관계로 한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호의동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친해지다 보면 너 어느 아파트 사세요? 저는 현대 아이파크인데요. 그래요? 나는 1단지인데 저는 2단지인데.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또 동네가 비슷하니까요. 같이 이제 차를 태워주고 간단 말이죠. 그럼 차를 태워주고 잘 내려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언제 터지는 거죠? 서로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호의동승에 보면은 운전자가 있고 우리가 동승자가 있잖아요. 이 운전자가 공짜로 태워주고 가다가 채워주고 가다가요,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운전자는 동승자한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가? 원래는 인간관계니까 손해배상을 하지 않죠. 그런데 가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죠.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서 뭐를 내야 돼요? 치료비를 내야 돼요. 치료비. 이 치료비를 바로 뭐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인간관계가 권리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를 한다?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영원히 인간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나중에 법률관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승으로 사고가 발생하죠. 그 사고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되죠. 그래서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위법해야 돼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 부주의를 있죠.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로 인해서 동승자가 다쳤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죠.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관계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관계로 바뀐다. 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이고 이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로 한다? 법률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는 언제나 권리와 의무가 없는 관계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해서 권리가 발생하면은 법률관계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즉 인간관계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호의동승의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권리 의무가 없다. 그래서 채권 채무가 없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없다.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다? 여기서 권리다. 권리관계를 무슨 관계로 간다? 법률관계로 간다. 법률관계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호의동승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액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를 태워주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났어. 그러면 운전자가 아무리 공짜로 호의를 베풀어서
베풀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 100만 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만 원을 다 해야 돼. 감경할 수 없다.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럼 여러분요.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감경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이 또 중요하죠. 원칙은 안 되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신의칙이다. 형평 원칙 이렇게. 그럼 뭐 여기요.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뭐라고 한다? 신의칙이라고 그래. 신의칙. 이것을 우리 뭐란다?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럼 뭐 고려가 뭐냐? 고려가 우리가요. 우리 민법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되냐? 사람이 어떤 권리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는 여기서요. 권리를 행사하고 그다음에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죠. 이것을 고려의 명제다. 무슨 말이냐? 권리 행사. 그럼요. 갑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돈 받으러 가는데 새벽 2시에 돈 받으러 가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자신의 권리죠. 아무리 자신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 행사를 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가서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몰 후에는 채권 추심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한다. 의무는 뭐냐? 내가 만약에 퇴직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퇴직금을 주는데 사람이 너무 얄밉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너무 얄미우니까 이 1,000만 원을 주는 것을 그냥 우리가 계좌 이체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1,000만 원을 세가지고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퇴직금은 줬죠. 의무는 이행했죠. 그런데 그 의무 이행이 퇴직한 사람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다른 말로 고려의 명제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는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감경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동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을의 언니가요. 놀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이제 새벽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거녀의 남편이 이 갑이 그때 마치 운전인데 비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언니를 태워주고 일터까지 가다가 중간에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언니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원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 1억이라고 해봐. 보통 사고에서 1억이라고 해봐. 그러면 1억을 만약에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하면 갑하고 을하고는 둘이 지금 동거 상태로 있잖아요. 부부관계로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언니를요 일터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데려주러 운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쳐가지고 1억 원의 손해를 배상시킨다 한다면 갑과 을 간의 부부관계도 깨뜨려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신의칙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시켜주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대법원 판례가요. 그래서 여러분요. 원칙은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자, 보시면 먼저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하고 이 청약을 의사표시, 승낙을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청약하는 사람을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죠. 그 사람을 매도인, 그것을 듣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수인, 다른 말로 상대방이라고 하고 우리는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이전해 줄 사람을 채무자, 물건을 이전받는 사람을 채권자, 따라서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뭐 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 이것을 우리는 법률 효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로 발생한 것을 권리 의무 관계, 즉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고 얘기하고, 이 중에서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즉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 즉 대표적인 것이 호의 동승이고, 인간관계의 경우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률 관계, 즉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법이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우리는 것을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축소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청약을 법률사실, 승낙을 법률사실,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등기와 대금을 법률 효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은 뭐다? 법률 사실은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 계약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뭐다? 법률 요건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대금과 등기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고, 채권 관계고, 권리 의무 관계이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이고, 이러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인간관계 중에서도 호의 동승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치료비 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것을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 뭐죠? 법률 관계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인간관계는 채무 불이행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이 있다 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반드시 감경할 수 있단 말이 나오려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감경할 수는 있다. 이렇게 짧게 이 시간의 강의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하고, 지금 보면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법률 사실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법률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법률 요건, 즉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